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21대 국회가 원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결국은 법정 시한을 좀 넘기게 됐습니다. 여당도 국회법대로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데서 한 발 물러서서 좀 더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시한을 좀 연장시켰고 일단 12일까지는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좀 협의를 좀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협의를 해내야 되겠죠. 12일 날 박병석 의장이 만약에 여야가 안을 못 만들면 그 의장 직권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여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6월 5일 날 민주당이 야당 중에 미래통합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이 예. 국민의당도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놓고 단독 국회 강행했다고 막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이 여당의 행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인데 잣대는 좀 동일했으면 좋겠다. 단독 결연표는 또 맞지는 않는 부분이니까요. 틀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그럼 당이 아닙니까? 정의당은 당이 아닙니까? 열린민주당은 당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잣대는 좀 동일해야 국회도 그 언론의 안테나에 맞춰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법을 지켜라라면 그거는 여야를 동시에 압박해야 되는데 여당이 법을 지켰는데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못 이뤄냈다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월요일 어제죠. 어제 원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법 못 지켰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법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여야가 타협안을 잘 만들어서 특위를 구성했구나. 그건 법을 안 지켜도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하든지 아니면 법을 못 지켰으니 너네 국회 여야다 잘못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특위를 구성해서 잘했다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여당은 무조건 비난만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기준 좀 동일 잣대로 비판해 주십시오. 예, 사실 뭐 법을 지키지 못한 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네. 모든 것이 뭐 법대로 된다 그러면은 뭐 정치라는 것이 그 행위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법대로 선택하고 법대로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우선하는 것이 도덕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보다 성숙한 자세로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협치의 정신을 살려나가라. 이런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4일 정도 시간을 벌어놓았죠. 뭐 10일까지니까 법적인 시한에 원구성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만 어쨌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4일간의 중재 부분을 보이다 봐야 되겠죠. 그 박병석 의장이 하는 얘기 중에 좀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라야 된다.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회법 정신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의미 자체는 물론 뭐 개인적인 소견이긴 합니다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국회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당면한 본인의 위치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나 있겠습니다만 국회법 정신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중재를 끝까지 하겠다라는 건 의도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의 협상 그리고 정치권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것은 상대의 패가 보였을 때 협상은 실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당의 입장에 분명한 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그 패에 따라서 따라갈 수 없겠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의 여당의 패라는 것은 1차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김태현 원내대표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3차 추경이 굉장히 급하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원구성을 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의 패라 그러면은 일단은 국정 로드맵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정 로드맵은 올해가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확실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을 준비해야 되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힘의 우위에서 밀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선 전략이라든가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을 수 있죠. 이런 거기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실질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긴 합니다만 민주당 즉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의 독식에 대한 비판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밀고 가겠다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뭐 대선 전략을 논하는 건 조금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이 급한 것은 그게 여당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한테는 경제 살리기가 안 급할까요? 급한 거죠. 그래서 3차 추경과 관련하여서는 만약에 미래통합당으로 인하여 3차 추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미래통합당이 발목 잡기, 비난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국정의 무한 책임이 정부 여당에게 있다. 그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을 잘 추진할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요즘은 뭐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기 때문에 왜 3차 추경이 늦어지고 그 늦어진 결과로 경제 살리기가 더뎌지고 결국 국민들만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도 그거 책임 없는 게 아니지요. 예. 그렇죠. 양당 모두가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에 넘어오는 법안들을 좀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서 그 특위 구성한 부분도 좀 칭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임위 위원을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구성을 하는데 이걸 먼저 좀 하는 특위를 만들자라고 했고 이게 통과돼서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관련된 법안, 이 관련된 것들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 없이 그러면 잘 처리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 안은 사실 처리 안 될 게 별로 없는 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야 상임위원 정수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법사위만은 5대5로 구성하자. 이건 참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래서 그건 받아들여지지 못할 주장인데 왜 할까요?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시간 끌기는 이미 12일까지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금 더 뭐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은 뭐 그게 크게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여야가 동시에 한 발씩 물러나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에서 칭찬하려면 그걸 칭찬하든가 아니면 법을 둘 다 못 지켰으니까 사실 그 문제 아닙니까?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이 늘 법을 어기는 거 그리고 그게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요? 통합당이 법사위 그 구성을 5대5 동률로 하자라는 그 부분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겨주더라도 마지막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은 어떤가요? 말이 안 되니까 뭐 그러니까 토론거리가 돼야 토론을 하는 건데 그 상임위 구성을 그럼 법사위를 5대5로 해요. 예를 들면 법사위를 30명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럼 15 이렇게 하고 위원장을 뭐 한 명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법사위는 아무것도 못하는 법사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 운영 원칙에 안 맞는 거고 그 또한 그걸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토록 야당이 법사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표현해주고 또 이제 시간도 좀 끌면서 협상도 해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통합당이 어떤 자당의 이익, 그러니까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이걸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야당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국회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 자체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견제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야당입니다. 그래서 그 견제의 최전선에서 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그래요? 법사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지금까지도 야당의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야당이 양보해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177석 180석의 거대 여당이 출연한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법사위에 대한 즉 게이트키퍼의 역을 야당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당으로서도 굉장히 이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만이 입법부 내에 입법 독선, 입법 독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행정부에 대해서도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이번 21대 국회에 와서 야당이 이것을 내놔라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헌법적 정신도 그렇고 국회의회 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번 법사위만큼은 실질적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은 야당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당은 지금 와서 자꾸 국회 법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눈 감고 야옹하는 격이다 똑같다라는 거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 지금까지 그래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달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는 것은 뭔가 모르게 엄밀한 타협에 대한 잘못된 과격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뭐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런 어떤 느낌도 있다라고 볼 그러니까 수 저 있는 말씀은 법사위에서 발목 잡겠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석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견제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견제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견제를 엉뚱하게 했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제가 과거에도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도 법사위에서 법안을 발목 잡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래통합당 쪽이 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언제 고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예.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180석의 정당으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확실히 지는 방식, 미국식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미래통합당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배분을 해서 그게 뭐 11대 7이든 뭐 12대 6이든 뭐 아니면 11대 6대 1이든 이런 방식으로 타협을 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사위가 과거처럼 법사위에서 법사위원회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법안 잡는 것도 제가 보았거든요. 완전히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예,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우리나라 어느 법에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국회의회 국회 역할을 하면서 모든 법안을 발목 잡을 힘이 있다. 이렇게 그거 어디서도 전 못 봤는데요. 예. 법적인 부분에서야 거기서 명시된 부분이 없겠죠. 거기서 이건 자율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관행대로 해왔던 것이고 협치 정신에 따라 해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지금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자구심사에 대한 권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1951년도부터 근 70년 가까이 유지가 되어 왔는데 역설적으로 그럼 왜 그렇게 유지되어 왔느냐 개선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나오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법에 대한 전문성 이 부분들은 뭐 상당히 전문가들 많이 나왔고 또 법조인 출신들 국회의원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법이 가져다 주는 이해와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상대성의 원리가 항상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해적 관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정치적 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법 자체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자꾸 상원에 대한 부분이다. 여기서 뭔가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법사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법사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왜? 그 정치적 이유를 방어하고 또 이해적 관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법에 대한 그 어떤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 자체에서 막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장의 직속산을 뭘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론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이라는 것은 입법권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뭔가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법사위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뭐가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법사위가 법적인 전문위원들 사이에서 체계와 자구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그런 거나 봅니다. 아니, 그거 아닙니다. 1951년부터 있었어요.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억하실 텐데 국회에서 오물 바가지가 부어지는 사건까지 있었던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입법 체계에 대해서 뭔가를 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법사위가 필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법안이 형편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거꾸로. 그런데 이미 지금 국회엔 입법조사처도 있고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그것이 설사 법사위원이고 율사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 사무처에 보내서 사무처에서 법 최고 심사를 해서
의원실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각 상임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관련된 문제는 상임위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법사위는 원래 국회 사무처가 해도 혹시 또 자구나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보자는 취지라 그 한 번 더 보자는 취지는 지금 법사위가 아니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는 그냥 여타 상임위처럼 법무부나 법원을 국정감사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지난 20대 국회 동안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돼서 통과된 법안만 해도 그래도 꽤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잘 사용이 돼야 이제 그게 역할이 좀 되는 것인데 지금 계속 그것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남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상원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혼자서 계속 끝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을 좀 단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폐지는 아니지만 축소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자구체계 심사권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이건 그냥 기술적인 얘기예요. 내용에 대해서 간섭해 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자구체계 심사권을 두려면 법사위에 의무적으로 경유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안 그러니까요. 이런 여러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협상과 타협으로 안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각 당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다 보니 그 체계자구 심사 권한 문제 축소, 그러니까 그걸 먼저 논의를 하고 나서 법사위원장 배분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큰데요. 일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법사위와 사법위를 구분하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14년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발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법사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어 왔었죠. 그래서 뭐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뭐 입법조사처가 있고 전문적인 능력, 전문적인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맞죠. 입법조사처에서 여기에 대한 자구에 대한 어떤 명확성 이라든가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 여부 이런 걸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가져다 주는 그 상징성과 영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자구 체계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입법 권한을 유지한 채 그것을 어떻게 존속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가 없어지지 않고 존속되는 이유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진한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법사위가 일종의 예결위와 마찬가지로 상설 어떤 기구로서 여기에 여야 상임위의 법안을 심사하는 그런 소위원장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 법이 자구와 체계 심사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이 법률적인 어떤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확성 여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어떤 세력에 있어 또 어떤 계층에 대해서 피해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법사위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니 저는 저거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선 첫째, 조금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러면 법사위가 갈등이나 쟁점이 되는 법안을 법사위 판단으로 막아왔냐? 아니에요. 그 각 당의 원내 전략에 따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혹은 법사위원하고 의논해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의 상징성이나 영향성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국회 운영 과정에서 법 자체로 그런 적은 없었다. 네. 여야 원내 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사위가 일종의 원내대표나 당대표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각 당의 원내 전략.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사법위를 둬서 법사위를 따로 빼서 이건 각 상임위 역할까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럼 상임위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임위가 법을 만들 때 각 법의 충돌이라거나 그리고 이 법이 사회적으로 줄 영향,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상임위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법사위가 다 한다면 상임위 다 없애고 법사위 하나 둬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논의가 너무 무리하게 가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12일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결국 이제 전부 18석을 모두 가져가는 표결 처리로 가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 박병석 의장께서 박병석 의장 안을 만들어서 박병석 의장 안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보다는 의장 집권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또 장애투쟁이나 물리력 행사까지 가는 거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까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뭐냐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잘못하면은 뭐 지적하신 대로 여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발목 잡기다 이런 이제 논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 되겠죠. 이 부분에. 그래서 충분한 어떤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박병석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국회법상에 실질적으로 이틀 이내에 상임위원회 명단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 직권 상정 후에 직권으로 만든 후에 바로 그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회권을 또 국회의장이 갖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박병석 의장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나름대로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르기입니다만 아마 이런 것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이라는 이 여론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뭐 순환적인 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여당이 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라든가 향후 나타날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아마 쉽게 알겠습니다. 극복하기가 힘들 걸로 보아집니다. 예, 이렇게 개원 협상으로 바쁜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를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각자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좀 한 달을 좀 평가를 해볼까요? 전부 평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한 달은 정치하다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다 그냥 뭐 연착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원구성도 안 됐는데 평가하기가 저는 좀 성급한 느낌입니다. 근데 두 분 다 역량 있고 잘해 나가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지나고 나서 21대 국회 개원하는 첫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구성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원내대표가 해야 할 역할도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동안과는. 이걸 뭐 스포츠 경기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축구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김태형 민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윙플레이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윙플레이가 뭐냐면 속도거든요. 기습 공격. 여기에 대해서 적진을 침투해서 센터링을 하든가 아니면 슛을 하든가 이런 어떤 윙플레이에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김태형 위원장의 어떤 그런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축구로 비교한 플레이라 그러면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미드필더 역할은 허리의 중심적 역할이죠. 중심적 역할이고 공을 골고루 배분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평가를 하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김태형 원내대표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좀 이 부분이 시급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될 걸로 보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떤 대선도 물론이고 올해 어떤 정권의 성과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적 위기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속도전이 좀 필요한 그런 입장이고 반면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는 당내에 대한 결속 그리고 당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입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으로 뭔가 필요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의 스타일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 뭐 어떤 팀이 골을 먼저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독특한 스타일이 아주 이제 재밌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를 화두로 가져온 이후에 지금 또 저출생 관련된 문제가 또 화두로 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아이 낳기 꺼려하는 문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새롭게 또 화두로 주목이 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많이 좀 거론이 되겠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논쟁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너무 반가운 일. 예, 저 부분은 기본소득은 민주당이나 좀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거고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표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청년수당을 기본소득 비슷한 개념으로 이미 성남시부터 실험을 한 거고 경기도는 일정한 나이대의 청년 모두에게 일정 액수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의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반가운데 조금 당내에서 좀 의논하시고 하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다음 날인가 그냥 뒤집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기본소득 얘기하셨다가 그다음에 속도 조절을 좀 속도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쵸.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그건. 예,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편적 복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얘기했을 때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50만 원씩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 때 여당 쪽에서 반겼던 것은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보편복지의 개념의 일부를 받아들였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은 아니고 차등 방식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혼돈이 오신 게 아닌가 싶고 이 저출산 문제를 저출생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독특한 어르신식 표현 같은데 그 기본 인식에 동의합니다. 교육 불평등 특히 이 부분이 저출산의 큰 원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 부분도 대책을 아마 내놓으신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좀 환영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미래통합당 내에서 좀 합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기본소득 자체에 반대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진영을 넘어선 화두를 계속 던지는 거라고 보세요, 그럼? 그 화두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내부 통합 논의를 하셔라. 미래통합당답게 통합하셔라. 그 입장을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보수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셨잖아요. 그럼 보수라는 말만 안 쓰면 안 되고 아젠다 세팅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2012년에 경제민주화처럼 이번에도 일환이다. 대선 전략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이야말로 이제 야당의 한판 뒤집기를 위해서 이제 대선 전략 차원에서 좀 더듬수를 이렇게도 더 보고 저렇게도 더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근본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더듬수 두시면 안 돼요. 내부 논의부터 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내부 논의부터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내부에 대한 의견,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이것이 그 아젠다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권을 두고 하는 얘기가 평론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슈 파이팅을 하라 이런 얘기하죠. 그 이슈 파이팅이란 말이 정치적 용어로 일종의 그 프레임 선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 선점을 어느 정도 해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사설정 기능을 어떻게 가지느냐라는 것인데 정책의 본질, 그 성과, 유효성,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다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 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슈 파이팅이다. 이런 건데 뭐 그보다 또 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과연 저출산 문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 보편적 복지 문제 이런 문제가 진영 간의 문제냐. 이제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왜냐 그러면 진영 간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사회 문화와 경제가 발달되면서 어차피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고 당연한 문제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야당이 그동안 자세에서 탈피해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선진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당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다만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어떤 경직성에 있었던 그런 사고 그리고 당내의 인식이 상당 부분 많이 깨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선진적으로 아젠다가 많이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아젠다 선점보다도 더 많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제를 던지는 건 좋은데 의제를 던지고 나중에 사그라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정말 보수 그러니까 통합당 내의 어떤 아젠다로 이게 계속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제가 우려하냐 그러면은 한마디 말씀을 덧붙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행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러니까요. 문제입니다. 아젠다는 던질 수 있고 프레임은 선전할 수 있어도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실행에 대한 키
포인트, 그 칼자루는 결국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김종인의 실험 정치 자체가 과연 이슈를 선동해서 정말 프레임을 완전하게 보수 야당 쪽으로 가져올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인가. 예. 이 부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는 전략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략에 거꾸로 이거 의제 싸움에서 이미 선점돼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런저런 의제는 민주당 의제예요. 선점돼 있고 상징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도지사가. 그런데 이것을 그쪽으로 가서 그 의제가 이미 선점된 데 가서 확실한 성과를 내서 이게 미래통합당이 가져오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더욱 이럴 때는 그 내부에서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단속하시고 내부에서 입장을 통합하시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당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당권, 대권 분리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분리되고 나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 지금 현 상황대로 유지가 된 후에 대권 주자가 당권 도전을 하고 나면, 만약 이제 그걸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도체제 문제까지 다 관련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좀 이렇게 수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수정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너무 나가셨더라고요. 그 민주당의 당권 대권 분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헤게모니 갈등과 봉합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권 대권 도전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딱 하나가 있어요. 비대위 체제로 가서 하는 거. 그게 2012년 박근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당권 대권 분리를 깼었죠. 예. 네, 그때 새누리당이었죠. 그 깬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민주당의 비대위를 출범시킬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 체제가 너무 완벽하게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당권 대권을 분리하지 않고 당권 대권을 통합시키자. 그러면 그분은 그 민주당 내 의제 지형, 그 논의 지형에서 별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후 최고위원에 대한 임기 문제,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당권을 누가 맡을 것인가, 이 부분의 문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대권 분리는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이게 이낙연 의원을 위한 논의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낙연 의원께서 당권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당권 대권 분리에 따라 내년 3월에 이제 대표를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면 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위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등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승계한다든지 예. 예, 이런 식의 논의는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역시 원칙적으로 그냥 내년에 그 다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프 선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오프 전당대회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건 오프라인에서 선거 전당대회를 할 경우 돈도 많이 들고 동원 문제도 있고 코로나도 걱정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번 8월에 민주당 선거는 온라인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이 그렇게 오프에서 대규모 동원을 하는 그런 것보단 훨씬 부담이 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저는 그냥 원칙적으로 처리되길 바랍니다. 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의원의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참 부잣집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대권 도전 1위 순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일에 언론 논조를 보면은 결국 민주당 내에서 당권 도전, 대권 도전 이 전당대회를 두고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게 가닥으로 친문과 86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왜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유일한 대권 도전의 1위 후보가 당권까지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당권 대권의 유력한 주자가 사실상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 레임드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대권 주자가 1위 유력한 후보가 당권까지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공정성의 시비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친문 진영이라든가 또 아니면 86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냉정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이낙연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당권 도전의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친문 진영이라든가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 주류 세력과의 좀 더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권 도전을 통해서 스킨십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의원의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연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는 훼손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투명성 강화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게 된 거는 이 논란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전제가 있겠죠. 다들 충격받으셨잖아요. 손영미 소장의 죽음으로. 저는 일부가 손영미 소장의 죽음을 놓고도 그러니까 정치 공세를 하고 과거의 세월호 유족이 단식하는 옆에서 폭식투쟁했던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정말 반인륜적이며 부끄럽고 치욕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 대통령께서 방점을 두신 것은 위안부 운동에 대한 이게 이 인권 여성 평화 운동에 대한 폄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고, 그리고 일부에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저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난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그래서 그런 그 일본 우익들이나 국내 우익들, 국내 친일파 세력들에 대한 경고 분명히 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은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를 들면 국세청 공시 다르고 각 단체 결산 다르고 이런 것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통합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죠.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 논의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관료와 시장과 시민단체 이 삼각형의 어떤 지배구조를 이야기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수직적 권위주의적 지배구조에서 이제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지배구조에 대한 변환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도 그런 똑같은 의견을 냈었거든요. 각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견제 균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의과 시민운동에 대한 정신, 이 부분은 훼손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첫 번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그런 어떤 삼각형의 지배구조 형태로 대한민국을 겨뤄놓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그동안 순수성을 어떻게 보여왔느냐라는 부분이죠. 물론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번 윤미향 의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여러 가지 봉합되지 못한,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지금에서야 일정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주의 형태를 정착시키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통령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회계 오류가 있다까지만 밝혀진 겁니다. 나머지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2004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민정수석 하실 때죠. 그때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석하실 때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